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신봉순 작가님의 단편소설 마당가 여자입니다. 이 작품은 신봉순 작가님의 소설집인 라스베가스로 간다에 실려있는 9편의 작품 중 하나로 펴낸 곳은 북인입니다. 신봉순 작가님은 강원도 태백 출신으로 관동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 김유정 전국 문예공모 산문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2006년에 개간 문학시대 신인 문학상에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마당가 여자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 바로 주인공을 만나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마당가 여자, 신봉순. 그 여자가 우리 집 행랑채로 이사온 날은 어둠이 바닥까지 아슴아슴 내려앉은 지지난해 초가을 저녁이었다. 집을 밀면서 마당가에 붙어있던 행랑채는 가을철 고추 말리기의 안성맞춤이라는 바람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행랑채이긴 하지만 장칸의 방 한 개와 쪽마루식의 거실에다 욕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어 새를 놓으면 월세 받는 재미가 제법 짭짤하리라는 것도 어머니는 염두에 두었던 모양이다. 남편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옆에 혹처럼 나지막하게 붙어있는 그 방 때문에 새로 지은 집까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루빨리 행랑채를 밀어버릴 생각을 했다. 대신 그 자리에 연못을 만들어 비단잉어를 풀어놓고 연꽃과 불의 옥잠을 피울 작정이었고 연못 주위로 키낮은 채송화와 갖가지 꽃나무를 심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남편이 그런 여자를 집에 들이면 어떡하느냐고 투덜거리자 어머니는 그럼 당장 그 밤에 잘 곳이 없는 여자를 거리로 내몰라는 말이냐고 도리어 역정을 내었다.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며. 그 여자가 새들어 살고 있었던 방이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버렸다고 했다. 우리 집 행랑채가 아니면 잠잘 데가 없느냐고 남편이 또 툴툴거리자 주여, 혼자 사는 여자가 돈이 있어야 번듯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겠냐며 그리고 마을에 수해 복구 공사하는 인부들이 잔뜩 들어와 웬만한 곳은 다 들어찼다고 했다. 난 남편에게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으셔서 그러니 당장 집을 허물 것도 아니면서 월세나 밖에 놔두지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남편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나에게 역정을 냈다. 그리고는 화를 낸 것이 미안했던지 내 눈치를 흘끔 보면서 이상한 여자라고 했다. 배가 만삭이더라고 했다. 아니, 여자가 아기를 가진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고 하자 혼자 사는 여자인데다 나이가 50은 넘어 보인다고 했다. 그 소리에 나는 픽 웃으면서 남편은 없을지 몰라도 제법 재미나게 사는 여자네 했다. 그러자 남편은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는지 굵은 눈썹을 한번 꿈틀하더니 휙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 남편이 더는 그 여자에 대해 말이 없자 그 여자에 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뜬금없이 이엽춘이라는 이름으로 16만 원이 입금되고서야 그 여자가 몸을 풀러 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16만 원은 어머니가 다달이 받는 집세 금액이었다. 그 여자가 사는 방문 앞에는 갖가지 모양의 항아리가 햇빛에 반질반질 윤을 내는 장독대가 덩그렇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목련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목련나무가 한쪽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면서 난데없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지나다니는 들고양이 소리인가 할 정도로 그 울음소리는 참 생뚱맞았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아침마다 마당에 기저귀가 빨랫줄 한가득 널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돌아왔다.
친정이 있었나 보다고 하자 그렇게 사는 여자가 무슨 친정이 있겠느냐며 아이를 낳고 언니 집에서 몸조리했다며 어머니는 그 여자의 대변인처럼 말했다. 그 여자 때문에 목련나무가 기울어졌다. 기저귀를 널어 말리는 빨랫줄을 한쪽은 그 여자가 사는 집의 추녀 밑에 걸고 다른 한쪽은 목련나무 원줄기에 매두었다. 그래서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기저귀와 함께 목련나무도 그네 뛰듯 펄렁거리다가 급기야는 기저귀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는지 기저귀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고 말았다. 요즘 세상에도 빨랫줄을 밖에다 들이우는 사람이 있네. 빨래 너는 옷걸이가 얼마나 잘 나왔는데 하면서 중얼거리자 어머니는 그거야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당 널찍한 집에 사는 사람이 왜 그 좋은 햇볕 마다하고 방 안에다 빨래를 넣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면서 혀를 찼다. 그 소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들으라는 소리였다. 어머니 말대로 널찍한 마당에 드리워진 빨랫줄을 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다. 우선은 빨래를 해서 1층까지 내려가는 것이 귀찮았을 뿐 아니라 늦은 퇴근 때문에 밤중에 빨래할 때가 많아서였다. 그 여자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빨랫줄을 사용하면 될 것을 굳이 자기 처마 밑에 줄을 들이고는 작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어린 나무를 괴롭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싶었다. 빨랫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다면 젖은 걸레로 한 번만 쭉 훑으면 말끔하게 닦여지건만 그 여자가 그것을 모를 리도 없겠고 그렇다고 빨랫줄이지만 집주인 것이라 건들기 싫어서라는 깔끔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인은 더더욱 아니지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 50이 넘어서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 더군다나 그 여자가 아빠라고 지목하는 남자마다 모두 오리발을 내밀어 혼자 낳아 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이상한 여자로 취급해버렸다. 나에게 은근히 그 여자에 대해 뭔가를 알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만 봐도 알 바였다. 내가 어머니만 보면 그 여자를 험담하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한의원에 있는 친구는 아예 전화해서 그 여자에 관해 물어보기까지 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한의원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발가벗겨 수건에 돌돌 감아안고 왔다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아이가 너무 작아 맞는 옷이 없어서겠지 했더니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맞긴 하느냐고 신란을 했다. 석 달이 다 되어가는 아이에게 옷도 안 입혀서 병원에 오는 엄마가 어디에 있느냐며 어디 조금 모자라는 여자인가 싶어서 전화한다고 했다. 한 집에 살면서 그 여자를 정면으로 본 것은 그 여자 아들의 100일 아침이었다. 주방에서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면 어머니는 아침 8시에 나오는 드라마를 거의 넋이 나간 채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방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와는 또 다른 채널의 프로를 보고 있을 때 유독 나와 같이 주방에서 얼쩡거리는 것은 몰티즈종의 강아지 한 마리였다. 식탁 의자나 아니면 냉장고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눈만 굴리고 있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그악스럽게 지저대며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누가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야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식탁에 수저를 놓다 말고 얼른 현관으로 나가보았다.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명 귀신의 모습이었다.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아지도 온몸을 덜덜 떨며 거기다 침까지 질질 흘리며 죽기 살기로 덤벼들듯이 지저댔다. 머리가 거의 다 하얗게 새어버린 여자가 그 머리를 산발한 채로 늘어날 대로 늘어난 초록색 셔츠에 무릎이 쑥 빠져나온
검은 바지를 입고 말처럼 히힝 웃으면서 보자기를 덮은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말처럼 웃자 140cm 겨우 넘어 보이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길어서인지 그야말로 말처럼 보였다. 아랫배와 윗배가 볼록했고 옆구리도 볼록했고 팔다리도 소세지처럼 통통했지만 얼굴은 쭈그렁 바가지처럼 쭈글쭈글한 여자였다. 나에게 쟁반을 받으라고 또 히힝 웃는데 그 웃음이 상당히 수줍어하기도 했지만 첫 대면 때의 섬뜩할 만큼 놀란 가슴이라 나는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내심 행랑채에 사는 그 여자일 거란 생각에 쟁반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아침 드라마에 빠진 어머니를 불렀다. 그 사이에 그 여자는 현관에 쟁반을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온 보자기를 덮은 쟁반에는 갖가지 음식이 그득했다. 소고기가 드문드문 섞여있는 미역국에 갖가지 나물을 넣고 무친 잡채와 더덕구이, 백설기와 수수떡, 오징어를 빵가루에 묻혀서 튀긴 동그란 오징어 튀김에 애호박에 빨간 실고추로 고명을 얹어 달걀을 입혀 지져낸 호박전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산적이 담겨 있었다. 그 여자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그 여자가 만들었을 것 같지가 않은 음식의 모양새였다. 어머니는 오늘이 아들 100일인 모양이라며 식당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음식이 참 참하다고 했다. 평소에 그 여자라면 눈에 불을 켜고 비아냥거린 탓에 나는 그냥 그 여자의 음식을 넙죽 받아먹기는 민망해서 잡채에 어묵을 넣은 것은 처음 보네 했다. 밤중에 남편과 같이 집에 들어가다 보면 그 여자가 아이를 업고 마당을 서성거리는 것을 자주 보았었다. 우리만 나타나면 도망치듯이 숨어버리는 여자라. 그리고 캄캄한 밤이라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언제나 등산용 스카프를 두건처럼 머리에 쓰고 다녀 머리가 그렇게 하얗게 새어버렸는지 몰랐다. 그 여자가 늘 머리에 펄런 두건을 쓰고 다니자 어머니도 어느 날부터 그 여자와 똑같은 색깔의 두건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가 준 보자기를 쓰고 다니니 골이 시리지 않다며 도리어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을 나무랐다. 더 나아가서 매일 머리 아프다고 약만 먹지 말고 보자기를 써보라고 나에게 적극 권장까지 하고 나섰다. 목련나무는 기울어진 채로 끝내 꽃을 피우지 않았다. 큰 길 하나 사이에 있는 앞집에는 가지마다 몽울몽울 몽우리가 맺혔는데 우리 집 목련은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는 쪽인 모양이다. 아니면 그 처지에서는 꽃을 피우지 않을 심산인지 민숭민숭한 처녀 다리로 속없이 아기 기저귀와 함께 매일 펄렁거리며 춤추는데 정신이 팔린 상태였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이 호사했다. 그 여자가 캐온 쑥이며 냉이며 달래가 깨끗이 손질되어 현관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았다. 그냥 달랑 들여다 먹기가 미안해서 아이 키우기도 힘들 텐데 언제 이런 것을 캐왔을까요? 하고 어머니에게 말 부조를 할라치면 어머니는 기회는 이때라고 싶었는지 그 여자에 대해 일사천리로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하루 일을 나가면 일당이 얼마인데 아이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해서 엄청나게 답답해한다고 했다. 아이가 잠깐 자는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먹을거리를 잔뜩 구해오는 것을 보라고 했다. 그런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남편이 퉁 내뱉었다. 그러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사이 농촌에 일손이 딸려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는 판인데 무슨 소리냐고 도리어 어머니가 남편에게 역정을 내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집에서부터 아니 다른 집 또 다른 집에서부터 주로 한 일은 배추 작업이었다. 배추밭에 다 자란 배추를 칼로 똑똑 따서 가락동 시장으로 갈 트럭에 실어주는 것을 배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그 여자는 10살 겨우 넘어 시작한 이 일을 50살이 넘을 때까지 해왔단다. 배추 작업이 없는 계절에는 식당으로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느라 한순간도 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고 있다고 했다. 비슷한 처지의 남자와 살림을 차려봤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남편이란 사람은 술만 먹으면 가문의 대를 끊게 생겼다고 허구한 날 그 여자를 때렸다. 어디서 들은 풍월로 가문 타령하는 남편이 웃기긴 했지만 그 여자는 꾹꾹 참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한 방에서 끼고 자더라는 것이다. 그 여자가 막일에 벌어온 돈으로 방 안에 앉아 얻어먹으면서 더군다나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그 여자가 있든 말든 별짓 다 하는 그들의 꼴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왔단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어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불쌍하게 살았다며 어머니는 마치 그 여자의 삶을 본 것처럼 말했다. 그런 인간 말종은 하나님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름이 절절 끓는 지옥의 기름가마에 들어가는 것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아이 아빠도 배추 작업을 다니다가 만났지만 어차피 혼자 키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 존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늦게라도 아이가 생겨서 사는 재미가 새록새록 날 정도로 아주 좋다고 했다. 목련나무가 끝내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있던 하얀 덩굴장미는 작년보다도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2층 베란다 쪽으로 길게 줄을 띄워주자 잘 감고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주목에도 슬쩍 가지를 뻗쳐 주목의 몸통을 서리서리 감고 꽃을 피웠다. 그 여자가 사는 방문 바로 앞에 빨간 덩굴장미도 그의 질세라 그 여자의 방 처마 끝을 타고 올라가며 피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붕 낮은 그 여자의 방은 장독대가 얼마쯤은 가린 데다가 이런저런 꽃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마당에서 보면 방문이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어두컴컴했다. 마치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외딴집 같은 느낌이었다. 그 무렵에 일어난 일도 이런 이유로 모르고 있었나 보다. 어느 날부터 한밤중이면 망치로 무엇인가를 두들겨 패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리는 혼자 잠들지 않고 있는 나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더군다나 남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만 뭔가를 쓰고 읽을 수가 있어 그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소리의 진원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곤히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잠이 덜 깬 남편은 처음에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히려 잘 자는 사람을 깨웠다고 나를 책망하고 싶은 얼굴이더니 갑자기 이 밤중에 무슨 소리지? 하며 한달음에 거실로 달려나갔다. 팬티만 입고 있는 남편에게 난 얼른 반바지를 건네주면서 옷부터 입으라고 했다. 남편은 반바지를 급하게 다리에 끼우면서 나보고 또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나야말로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지라 고개를 흔들자 남편은 현관문을 살그머니 열고 베란다로 나갔다. 나도 남편의 등에 몸을 반은 숨긴 채 따라 나가 보았다. 새벽 2시에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마당은 운동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환한 대낮이었다. 전깃줄을 길게 늘여서 창고 앞에다 백열등을 달아놓고 그 여자는 그 백열등 밑에 쭈그리고 앉아 망치질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었고 여전히 머리에는 두건을 쓴 채로 마당 한가득 늘어놓은 가지각색의 알루미늄 깡통을 망치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 갑자기 일어서더니만 두 손을 뒤로 돌려 아이의 엉덩이를 받치고 이번에는
발로 힘껏 밟아가면서 깡통을 찌그러뜨리고 있었다. 망치로 깡통을 두드릴 때만 해도 소리가 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여자의 코끼리 같은 발로 깡통을 밟아대는 소리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듣기가 거북했다. 남편은 내 어깨를 돌려 세우면서 내보내든지 해야지 더는 참을 수가 없군 이라고 했다. 한밤중에 웬 물소리가 철철 났다. 비도 오지 않는데 물소리는 또 사람을 긴장시키기 딱 알맞았다. 새벽으로 달려가는 깊은 밤이면 벌레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다가오는 판에 철퍽철퍽 물질하는 소리가 나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저번에 깡통 밟기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또 그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 한밤중에 벌이는 퍼포먼스일 거라는 짐작에 남편을 깨우지 않고 나만 살금살금 베란다로 나가 보았다. 이번에도 불야성처럼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그 여자는 아이를 업고 두건을 쓴 채로 장독대 옆에 있는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미 빨아서 널어둔 것만 해도 마당 한가득이건만 빨아야 할 빨래도 거짓말 좀 보태 산더미처럼 그 여자 옆에 쌓여 있었다. 그 여자가 빨고 있는 빨래는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갖 종류의 비닐봉지였다. 그것을 빨랫줄에 일일이 널어놓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집게까지 집어놓았다. 정작 널어야 할 빨래는 자기 집 처마밑만 고집해 애꿎은 목련나무만 잡아놓더니 이번은 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하얀색, 검은색, 노란색 등 갖가지 색깔과 모양의 비닐이 그 여자 방 앞에 있는 빨랫줄뿐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있는 우리 빨랫줄에도 가득 널려져 있었다. 그것이 바람에 펄럭거리자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꼭 무당집같이 으스스하고 괴기스러웠다. 문제는 날마다 빨랫줄 가득 비닐이 펄렁거려도 어머니는 무당집 같은 집의 외관에는 아랑곳 없이 그 여자를 칭찬하기에 바빴다. 무슨 거창하게 환경보존운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길가 아무데고 날아다니는 비닐들을 깨끗이 씻어서 언니에게 보내는 알뜰함과 우애를 칭찬했다. 나는 그 여자의 언니가 무슨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손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스컴에서는 장마가 끝났다지만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좀처럼 멈출 기미가 아니었다. 제발 일기예보대로 그만 비가 멈추었으면 싶었다. 비 때문에 마당이 더 지저분하게 보였다. 동네에서 꽃나무가 가장 예쁘게 피는 집이라는 찬사가 무색하게 마당에는 고물상을 해도 될 만큼 각종 재활용품이 마대자루에 가득가득 담겨서 그 여자가 사는 방의 처마 높이만큼 높게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여자가 사는 처마 밑에만 쌓았다. 자꾸 늘어나자 우리가 각종 허들의 물건을 보관하는 두 동의 창고 벽을 타고 쌓이고 급기야는 라일락이랑 수국이 잘 피어있는 대문 옆으로 있는 작은 화단까지 가득가득 쌓이기 시작했다. 수도가에 얼마쯤 남아있는 공간까지 마대자루가 높게 쌓이자 마당에 들어서면 무슨 요새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그쯤 되자 우리보다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다. 언제 고물상을 차렸느냐고 하는 정도는 들을 만한 소리였지만 그 여자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진다고 했다. 급기야 그 여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워온 각종 재활용품 때문에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원성이 자자했다. 남편은 이런 사태를 이미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에게 뭐라고 볼멘소리를 할 작정이면 어머니는 한차 분량이 돼야 업체에서 물건을 실어 간다고 하니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 오죽했으면 그 어린 것을 업고 깡통을 주우러 다닐 생각을 했겠느냐고 했다. 살만한 사람이 도와주어야지 지저분하다고 못하게 하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고
그 여자의 역성을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다며. 모자 가정은 면사무소에서 생활보조금이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촌 오빠가 생활비는 보태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내가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어머니는 도리어 주여 주여 하며 혀를 끌끌 찼다. 그놈이 도망을 가버린 지가 언제인데 여태 그것도 몰랐느냐고.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관심들은 없고 그냥 내칠 생각만 한다고 했다. 그깟 집 한 채 쓰고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세도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에는 남편이나 나나 아무 대꾸 없이 밥이나 먹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짐작했던 대로 그 여자와 잠시 살았던 남자는 사촌 오빠가 아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무르익자 그 남자는 일거리를 알아봐야겠다며 100만 원만 꿔달라고 했단다. 그 여자는 땅이 녹기도 전에 냉이며 달래를 캐서 장에 내다 판 것이 그냥 저냥 돼서 구워졌더니만 그 길로 집을 나가서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는 것도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 돈도 아이의 수술비였다. 어머니는 애초에 남편 복이 없는 여자가 무슨 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둥이 콧구멍에 있는 보리쌀을 꺼내 먹을 종자가 바로 착하고 없는 여자 등쳐먹는 그런 놈이라고 욕을 했다. 그런 놈은 죽어도 곱게 죽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옥에 절절 끓는 기름가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나는 지극히 의도된 목적으로, 아니 어머니께선 그 여자의 사촌 오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자 어머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글쎄 나도 그렇다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지 그렇게 흉악한 사기꾼인 줄은 몰랐다고 얼버무렸다. 지난해 초겨울쯤 그 여자 방에는 밤만 되면 시커먼 남자가 들락거리는 눈치였다. 남편과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오다가 대문 앞에서 몇 번 마주쳤었다. 그림자처럼 슬쩍슬쩍 왕래하더니 어느 날부터 아예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의 아버지인 줄 알았다. 자기 아이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펄쩍 뛰던 사람이 이제야 생각이 바뀐 모양이라고, 아이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기도 했다. 그 여자의 사촌 오빠라고 했다. 역시 품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겨울이면 일감도 없는데 방세라도 반반씩 부담하면 그만큼 절약이 되고 비싼 난방용 기름값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고 한다. 그 여자도 아이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하는 대신에 오빠 밥과 빨래를 해주고 얼마큼의 수고비를 받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라며 어머니는 말했다. 그 여자와 아이는 방에서 생활하고 사촌 오빠는 거실에서 잠을 자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다고 어머니는 묻지도 않는 것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펄원 두건을 그 여자와 똑같이 쓰고 다니고 그 여자가 캐온 달래며 쑥 냉이를 맛있게 드시면서도, 그리고 남의 말에 의심하지 않는 어머니도 우리처럼 어딘지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그 여자는 펄원 두건 대신 검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노래방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 더미에서 음료수 캔을 골라내느라 내가 동료들과 노래방에서 나와 자기를 지켜보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이는 그 여자의 옆에 있는 유모차에 누워 있었는데 유모차에는 비를 가릴 덮개가 없어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다. 웬만한 유모차에는 비를 가릴 수 있는 덮개가 다 달려 있건만 이 유모차는 덮개 대신 그 여자가 수집한 캔들이 비닐봉지에 담겨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유모차에 달린 바구니에도 포화 상태였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도 한 보따리가 들어있어서
마치 아이가 그것을 안고 있는 모양새였다. 나는 그 여자가 자기가 목적한 음료수 깡통만 챙기고 바닥에 하얗게 흩어져서 비를 맞고 있는 음료수 깡통에서 나옴직한 담배꽁초를 줍지 않을까 걱정을 하느라 비를 맞고 있는 아이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돌 소리가 들리면 오던 길도 돌아섰다. 깡통끼리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멀리서도 그 여자가 오는 소리는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도 내가 찬바람처럼 쌩쌩 쌀쌀맞게 대하자 길에서나 어디서나 만나도 먼저 시선을 돌렸다. 밤늦게 혼자 걸어서 집에 가다가 쓰레기 더미 옆에 있는 시커먼 물체 때문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았다. 비라도 부슬부슬 내리거나 멀쩡히 불을 밝히고 있던 가로등이 순간적으로 꺼진다든가 하면 더 음산했다. 들고양이나 개가 함께 어슬렁거릴 때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을 만큼 전신이 오싹했다. 내심 그 여자일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닥칠 때마다 매번 기분이 나빴다. 깊은 밤에 깡통 찌그러뜨리는 소리나 병을 잘못 다루어 깨지는 소리는 대낮보다 더 크게 더 멀리까지 퍼지게 마련이지만 그 여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런데 아이의 수술비 때문에 밤낮으로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는 어머니의 말에는 처음으로 그 여자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그렇다고 한밤중에 그 여자가 벌인 퍼포먼스까지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착잡하긴 했다. 복 많은 과부는 엎어지더라도 가지밭에 엎어진다지만 복 없는 과부는 넘어져도 가시밭에 자빠진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가 얹청이로 태어났다고 했다. 너무 어려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했다. 수술할 때까지 얼마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말에는 내심 그 여자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얼마 못 갔다. 그 여자 방문 앞에 있는 간장 항아리가 깨지는 바람에 그 여자를 향해 살짝 열리려던 마음이 다시 닫히고 말았다. 그런 여자에게 찾아오는 놈도 매 한 가지 놈이라고 남편은 또 이죽거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 때문에 동네에 버린다는 말도 했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 어떤 독설을 퍼부어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되풀이할 뿐 가만히 듣기만 했다. 깜초로만 빛깔로 맛있게 잘 익은 간장을 항아리째 버려야만 했고 3년이나 묵혀서 검은 빛이 도는 고추장마저 못 먹게 된 마당이었다. 그 옆에 있는 된장 항아리는 항아리를 덮은 유리뚜껑이 거미줄처럼 조각조각 금이 같지만 고추장 항아리처럼 유리가 폭삭 내려앉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얼마나 큰 돌을 들고 설쳐댔는지 된장 항아리 뚜껑에 새겨진 금간 모양을 봐서도 짐작이 되었다. 그 여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남편은 책 본다고 잠도 안 자면서 그 소리도 못 듣고 뭐 했냐고 오히려 나를 추궁했다. 나는 요사이 책 펴놓고 10분을 못 앉아있기가 일쑤여서 그리고 얼마쯤은 그 여자가 내는 소음에 익숙해져서 별 저항 없이 듣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마당에 있던 그 여자의 재활용품이 다 처분이 되었다. 깨진 간장 항아리 덕이다. 요새처럼 쌓여있던 그것들이 사라지자 마당 귀퉁이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붉은 행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는 여전히 밤낮으로 재활용품을 주우러 동네를 돌아다녔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태양빛이 두꺼워지자 아이를 태운 유모차에 검정 골프 우산을 매달았다. 맥가이버가 울고 갈 솜씨로 잘 붙들어 매놓았지만 골프 우산이 무색하게 아이는 그 여자처럼 이미 햇볕에 그을릴 대로 그을어서 눈에 흰자위 빼고는 얼굴이며 목이며 팔에 손까지 온통 다갈색으로 변해서 반질반질 윤이 났다.
아이에게 모자라도 씌우면 이렇게 타지는 않을 텐데요.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엄마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싶어서가 첫 번째 이유라면 마당에 쌓여있던 재활용품들을 못마땅해 했던 것이 미안했기 때문이다. 야가 모자를 씌워주면 기를 쓰고 벗어버리는 통에 씌울 수가 없어요. 집에 모자가 10개도 넘게 있는데 한 번도 못 씌워서 아까워 죽겠어요. 하얀 선캡을 하나 사서 아이에게 씌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지게 하는 그 여자의 말이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거의 다 모자 쓰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꾸 씌워주면 익숙해진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괜한 참견일 것 같았다. 깨어진 항아리 여파 때문인지 이번에는 그 여자가 주워온 재활용품들이 마당에 쌓이지는 않았다. 대신 집 앞에 있는 넓은 공용주차장 귀퉁이에 쌓기 시작했다. 벌써 꽤 많이 쌓여서 주차장 귀퉁이는 작은 언덕처럼 불룩 솟아났다. 나는 마당이 아니라서 다행이면서도 자고 일어나면 무슨 괴물처럼 쑥쑥 커지는 덩치를 바라보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마당에 있을 때는 마대자루에 잘 갈무리해 놓더니만 이제는 그것도 귀찮은지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고기 내장처럼 적나라하게 늘어져 있었다. 빈 병, 빈 깡통, 부탄가스통은 깨끗하기라도 하지 영업용 태양초 고추장통이나 케첩통은 초롱의 시뻘건 내용물이 그대로 달라붙어 있어서 보기가 영 안 좋았다. 남의 마당 안에 있는 것도 동네 미관을 따지면서 간섭을 하는 판에 큰 길 한가운데 자리 잡은 주차장이고 보면 결국에 일어날 일은 불을 보듯이 빤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찢어진 장판, 은박 돗자리, 헌옷 나부랭이들과 이불을 포함해서 전에는 수집하지 않았던 종이류와 고철이 보태지자 주차장은 마치 작은 난지도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태양이 지글지글 끌어대는 대낮이나 남들 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개의치 않고 주워 나르기에 정신없었다. 예상과는 달리 먼저 일을 낸 사람은 따로 있었다. 언덕처럼 쌓이는 그 여자의 물건 때문에 어머니도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보다. 도둑이 어머니의 눈에 띈 것도 그런 범주였다. 백주에 화물차를 턱 대놓고 그 여자의 물건을 척척 싣고 있더라고 했다. 어머니는 남의 물건을 왜 훔쳐가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갔지만 차로 도망가는 도둑은 잡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물건을 어머니 때문에 반은 건졌다고 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일부러 모아놓은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나는 놀랄 뿐이었다.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놓은 것이라지만 벌건 대낮에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도 그 여자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같은 업종에 기동력이 있는 경쟁자라고 보면 기동력은커녕 그 흔한 손수레도 없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에 봉지 주렁주렁 매달아서 물건을 주워 나르는 그 여자가 처음으로 불쌍해졌다. 한 차 가득 모으면 얼마냐고 물었더니 5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있다고 했다. 한 차 분량을 만들자면 그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거리를 쓸고 다녀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런데 정작 그 여자는 자기의 물건을 도둑맞고도 별로 낙심하지 않았다. 기껏 한다는 말이 아이고 요즘은 불경기라서 사람들이 음료수도 잘 안 마시는데 어디 가서 주워와야 하나? 하고 말았다. 그 여자가 살아오면서 겪어온 수많은 일 중에 이 일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차장에 물건을 부릴 때부터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겠지만 마당을 내어주지 못한 나는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날 이후부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길 가다가도 그 여자가 수집해 갈 만한 물건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빨리 와서 주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폐지를 주워 나르는 사람들은 몇 명 있었지만 이런 온갖 잡동사니는 그 여자 말고는 없는데도 조바심이 일었다. 꼭 그 여자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몽땅 주워갈 것만 같아 쓰레기 더미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쓰레기를 지켜보고 있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돌돌 소리를 내면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오기도 했다. 커다란 골프 우산을 매단 유모차는 멀리서도 잘 보였다. 그 여자는 전봇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각양각색의 물건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꽁꽁 묶어놓은 봉지들을 풀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를 들고는 진귀한 보물이라도 만난 것처럼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카탈로그를 꽂아두는 책꽂이인데 그것이 소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늠하는 것 같았다. 검정 골프 우산 때문에 그동안 온몸으로 맞았던 비라든가 햇볕 그리고 밤이슬에도 아이는 보호가 될 것 같았다. 유모차 안에 있는 아이는 이제 눕지도 않고 앉은 채로 나팔같이 생긴 장난감을 쭉쭉 빨고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었다. 눈이 다 감기도록 웃는 아이를 마주 바라보고 웃어주면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도 되는지 아이 수술은 잘 되었는지를 그 여자에게 물어보았다. 그 여자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다. 아이 이가 다 썩어서 이 치료까지 받느라고 돈이 더 들어갔다고 했다. 젖만 먹는 아이가 이는 왜 썩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그 여자는 눈을 끔뻑거렸다. 그 여자의 두건이 바뀌어 있었다. 보라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있는 두건을 쓰고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무릎 나온 파란 면바지에 가슴골이 다 들여다 보이는 늘어날 대로 늘어난 재색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다.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서 가슴이 수세미처럼 척 늘어져 있었다. 그동안 아이 때문에 병원 생활을 해서인지 살도 조금 빠진 것 같았다. 새까맣게 얼굴이 타서 아이처럼 반질반질했는데 쌍꺼풀이 부드럽게 져서 밉상은 아니었다. 여자 나이 50이 넘으면 시들시들하게 마련이지만 젖먹이가 딸려서인지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젖만 먹어도 아이 이는 아침 저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저쪽 모퉁이로 돌아가면 빈 병과 부탄가스통을 잔뜩 내놓은 집이 있더라고 덧붙이자 그 여자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허름한 시골집 한 칸은 장만할 수 있다며 그때까지만 봐달라고 했다. 언제 그런 큰 돈을 모았느냐고 내가 놀라면서 물어보자 그 여자는 달리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자기처럼 팔자 드센 년은 닥치는 대로 죽을 둥 살 둥 일하다 보면 꽉 막혀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열리기도 한다고 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잠 안 자고 한마디로 몸뚱이를 편하게 두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 여자가 머지않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자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하기에는 시골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겠느냐고 슬쩍 물어봤다. 굳이 이사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며 덧붙이자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며 슬며시 웃었다. 나도 마주 바라보며 웃으면서 그 여자의 웃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그 여자는 돌돌 소리를 내며 유모차를 밀고 모퉁이로 돌아가고 있었다. 들으신 작품은 신봉순 작가님의 단편소설 마당가 여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